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시면 양괄호 2번 약관이라고 나오죠. 약관. 약관이 뭐죠? 약관? 약속. 약속? 약관이 뭐예요? 약관. 네? 이게 무슨 약이에요? 맺을 약자. 맺는다 그런 뜻이고, 관은 항목이라 그랬죠. 항목. 그러니까 맺는 항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내용. 계약 내용을 우린 약관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보험 들어보셨나요? 네. 자동차 보험이든 뭐 손해보험이든 이렇게 화재보험이든 보험을 들면 약관을 주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죠? 약관을 주는데 사업자가요. 다수의 고객들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죠. 다수의 고객들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약관이라고 하는데 특징은 사업자가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쵸? 사업자 측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하고 합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약관을 보여주면 고객은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약관은 보험 약관도 있지만 여러분 회원 온라인 사이트 같은데 회원 가입하면 다 약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냥 오케이 하느냐, 노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고객들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겠어요? 불리하게 만들겠어요? 유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관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업무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국이 따로 있어요. 그 공정거래위원회 그 내부에 약관심사팀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한다 그래서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았고 이 약관규제법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약관규제법은 시험에 간혹 나와요. 간혹. 그래서 우리 민사특별법에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등등등이 있는데 사실 얘도 민사특별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의의 보시면 약관이 계약 당사자 사이의 구속, 약관의 의의 그래 놓고 약관이 왜 그러면 약관은 여러분 이게 법인가요? 법이 아닌가요? 약관은 법이 아니죠. 그럼 약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관의 구속력이 발생하느냐 그 말이에요. 네? 약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케이하고 인터넷으로 할 때 약관에 대해서 뭐 확인합니다 해서 체크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구속력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속력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법이에요? 약관은 법이 아니라 그랬죠? 법은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나서서 의원들이 만들어서 합의한 게 법이고 이건 법이 아니에요. 당사자 간에 뭐 한 거예요? 계약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계약서 구속력의 근거는 당사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관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 규범이거나 또는 법 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이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관은 구속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판례 보시면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골프클럽 운영회칙 중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자, 그래서 거기 방가로 2번 약관이 계약에 편입 그랬는데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뭐였기 때문이라고요? 계약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설 넘겨보시고 자, 약관 편입의 요건은 뭐냐면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요건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명시 설명 의무가 있어요. 고객에게 사업자는 반드시 약관의 주요 사항을 명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보시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또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명시 설명 의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텔레비 보시면 보험 같은 거 약관 쭉 저 보험 같은 거 이렇게 선전하다 광고 나오다가 맨 뒤에 하잖아요. 뭐 하는 거죠? 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예요. 그거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 하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여러분 수술 동의서라는 거 써보셨어요? 병원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담당 주치의가 와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인턴 애들이 와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쭉 이렇게 써 있어요. 잔뜩 뭐 써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여백에다가 뭐 100명 중에 1명이 사망할 수도 있는 수술이고 하면서 어디를 드러내고 하면서 그림도 막 그리그리 하잖아요. 그죠? 뭐 하는 거죠? 이게 명시 설명하는 거예요. 수술 잘못되더라도 우리 책임 아니다 라고 미리서 면피용으로 명시 설명 의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받으면 이게 바로 명시 설명 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들이 준비한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림도 그리고. 이해되시죠? 이게 다 약관인 거예요. 사업자가 미리 준비하는 모든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들을 다 약관이라고 한다. 심지어 여러분 예전에 공중전화 카드 지금은 안 쓰지만 공중전화 카드 뒷면에 보면 파손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쬐끄맣게. 그것도 약관인 거예요.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들은 모조리 다 약관인 거예요. 에버랜드 이용권이다, 놀이시설 이용권이다 해서 그거 자유이용권 끊는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천시에 운행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약관인 거예요. 우천시에 그러면 그 환불을 해줘야지 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왜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불공정한 약관들이 대단히 많더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이해되시죠? 예. 목욕탕 가서 분실물 책임지지 않으니까 맡겨두세요. 그것도 뭐예요? 약관이에요, 약관. 거기다 범죄 몇 조 이런 거 나왔는데 그런 법 없어요. 예, 그런 법은 없고, 상법상의 유사한 조항이 있긴 한데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약관입니다, 약관. 그래서 원칙은 명시 설명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주요 사항에 대해서 명시 설명을 해야지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설명할 능력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원칙은 보시면 명시 설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즉 뭐예요? 중요한 내용에 한해서 설명하라. 사소한 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예외에서 셋째 줄 보시면 밑줄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굳이 명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법에 다 있는 내용이라면. 자, 만약에 명시 설명하지 않았어요. 주요 사항에 대해서 명시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명시 설명하지 않으면 그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명시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증명책임 필요 없고요. 반가로 3번 약관의 해석 방법입니다.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돼야 된다.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 객관적이고 통일적 해석이다. 다시 말하면 약관의 내용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게 객관적 해석이고, 그 다음에 셋째 줄, 그 두 번째에서 셋째 줄,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해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는 사업자죠.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작성자 불리 해석의 원칙. 또 특약이 있죠. 특약. 그걸 개별 약정이라고 하는데 특약이 있으면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축소 해석은 의미 없고요. 반가로 4번 약관의 불공정 조항과 관련한 법률상의 규제. 그래서 신의칙을 위반해서 공정성을 잃은 약관을 우리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해요. 불공정 약관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별개예요. 약관법 자체에서 불공정 약관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신의칙에 위반해서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 요거를 불공정 약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하고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든지 고객의 거래의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든지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이런 것들은 불공정 조항이라고 해서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로 추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일부 무효의 특징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일부가 무효라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약관은 일부가 무효이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민법하고 반대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술계약서 약관의 내용이 부조리한 게 들어가 있어요. 불공정 약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사람은 이미 수술 들어갔죠? 근데 약관이 무효라고 하면 수술계약 자체가 무효란 말이에요? 아니죠. 해당 조항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수술계약 자체는 이행을 해야죠. 이해되시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제2절입니다.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보시면 청약과 승낙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다 그거잖아요. 자, 개념 성질 요건 보시면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포인트예요. 구체적이며 확정적 의사표시.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 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효력이 있다 그랬죠. 불특정 다수인. 자, 그런데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인 청약과 뭐를 구별해야 되죠? 청약의 유인을 구별해야 되죠. 얘는 어떻게 되죠? 구체적이지 않다,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유인의 특징이에요. 아파트 분양 광고, 유인이죠. 또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 광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라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행위, 이거 다 유인이고 청약의 유인은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봐봐요. 부인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부인 광고를 했어요. A 회사에서. 자, 광고하는 거는 청약의 뭐죠? 유인입니다. 그러면 구직자 B가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력서를 제출하죠. 이력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요게 뭐예요?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보고 회사에서 오케이 너 이래도 좋다 그러면 승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하는 요 행위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그러면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하고는 차이점이 뭔데요? 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거예요. 근데 얘는 확정적이지가 않다. 그쵸? 예를 들어서 아파트 팝니다. 현대아파트 7동 301호 24평 매매가 5억 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러면 뭐죠? 이거는 청약이에요. 그래 놓고 괄호 열고 가격 협의가 절충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이건 뭐죠? 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자판기 설치하는 건 청약이에요? 유인이에요? 청약이죠. 승낙자가 돈 집어넣고 누르는 이게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상품 목록을 배부했다. 상품 목록을 배부했다. 상품의 목록을 배부했어요. 청약이에요? 유인이에요? 상품 목록만 배부했단 말이에요. 유인이에요, 유인. 그죠? 부인 광고도 유인. 그러면 경매할 때 경매 입찰을 공고를 합니다. 그럼 뭐죠? 유인하는 거죠. 그 입찰하는 사람이 입찰합니다. 입찰해요. 그럼 뭐죠, 이게?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오케이 너 그러면 최고가 매수인으로 너 내가 허가해줄게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주잖아요. 이게 승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 구속력입니다. 자 청약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구속력이 발생한다 그래요. 청약을 하게 되면 구속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비철회성을 얘기합니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구속력이 발생하는데 그 구속력이라는 것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키라는 얘기죠. 발생 시기, 청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언제부터? 도달한 때부터. 도달 시에요. 격지자든 대화자든 청약은 도달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이 도달되기 전까지 청약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 못한다면서요. 도달 후에는 철회 못한다는 얘기야. 도달 전에는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달 전에. 청약의 의사표시가 발신된 이후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 민법 총칙에서 발신 이후 사정 변화. 그죠? 그렇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죠. 존속기간입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게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상당한 기간이에요. 상당한 기간. 자, 넘겨보시고 구속력과 관련해서 이 청약의 비철회성은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청약자가 처음부터 청약의 철회의 자유를 유보한 경우라면 철회할 수가 있겠죠. 도달 후에도. 미리서 유보했다면 철회할 수 있음을. 상대방의 지위입니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에 표시했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죠. 또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 기간 내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했을 때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송부합니다. 물건을 송부했어요. 일방적으로 물건 송부하고 반품하라. 2주 내에 반품하라. 싫으면 만약 반품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간주하겠다 라고 편지를 같이 보낸 거예요. 물건을 송부하면서. 자, 이랬을 때 2주 안에 반품하지 않으면 이 물건을 사는 것으로 이 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회답의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시 승낙의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승낙은 안 하더라도 회답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회답의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반품 의무가 있어요? 반품 의무가 없어요? 반품 의무도 없는 거예요. 지가 와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문자 찍 보냈단 말이에요. 예? 네? 누군가가 아는 지인이 대답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승낙할지 여부는 승낙자의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문자 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아시겠죠? 네. 답변 여부는 자유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승낙이죠. 승낙은 청약에 상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다. 그런데 여러분, 저 봐봐요.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승낙이 있잖아요. 요거는 내용에 따른 구별입니까? 시간에 따른 구별입니까? 내용에 따른 구별, 시간에 따른 구별. 시간에 따른 구별이에요. 먼저 하는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하고 나중에 하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청약합니까? 매수인이 청약합니까? 아무나 먼저 하는 게 청약인 거예요.
청혼은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아무나 먼저 하는 게 청혼인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건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청약이 있고 난 다음에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특정인에게 가능하지만 승낙은 개념상 누구에게만, 청약자에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속이려면 이렇게 문제 많이 내요.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땡. 승낙은 청약자에게만 하는 거예요.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하지만. 근데 요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승낙은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변경을 가한 승낙과 교차 청약이 있네요. 자, 청약자가 청약을 했는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 있어요. 그래서 변경을 가한 승낙 옆에 보시면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자, 칠판 보시고 갑이 내시계 10만 원에 살래 그랬더니 을이 10만 원 받고 나는 5만 원 할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죠 지금? 예? 아, 이게 뭐예요? 변경을 가한 승낙이다 그거예요. 내시계 10만 원에 살래 그랬더니 58개월 할부로 사겠다 라고 하면 이건 뭐 한 거죠? 예, 조건을 가한 승낙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하면 기존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이러한 내용으로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기존의 청약을 거절하게 되면 기존의 청약은 어떻게 됩니까? 실효된다. 그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얘가 5만 원 하니까 갑이 인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서 오케이 해줘야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실효됐으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교차 청약입니다.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양청약이 발송된데 그러면 X고 동시 도달이 아닌 경우에 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한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여기 봐봐요. 지금 계약은 청약이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건 승낙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차 청약은 뭐냐면 청약을 했어요. 근데 도달하기 전에 이쪽에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한 거예요. 1억 원에 살래 라고 청약을 해서 가는 중에 아직 도달 안 했어요. 1억 원에 팔래 라고 이쪽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건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약은 다르죠. 청약이 1번 발송, 2번 도달, 3번 승낙이 발송, 4번 승낙이 도달. 아시겠죠? 네. 요 경우는 1번 청약이 발송 중에 도달 안 됐어요. 2번에서 얘가 승낙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교차 청약이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교차 청약에 의해서 계약의 내용이 어쨌든 같으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양 청약이 도달됐을 때 또는 같은 말로 나중 청약이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거기 무의식적 불합의라고 하죠. 또는 무의식적 불합의를 수문 불합의라고 해요. 수문 불합의. 여기 봐봐요. 갑이 100달러 생각하고 100달러입니다 라고 표시를 했어요. 의사 표시 일치 불일치? 일치. 을도 100달러에 사겠다. 그래서 100달러에
사겠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얘도 의사표시 일치, 불일치? 일치하죠? 그럼 의사표시는 다 일치해요. 그런데 얘는 홍콩 달러 100달러고 얘는 미국 달러 100달러예요. 이해되셨어요? 똑같이 100달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얘는 미국 달러고 얘는 홍콩 달러로 100달러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수문 불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고는 어떤 게 차고죠? 차고는 자, 갑이 홍콩 달러 100달러라고 생각을 하고서 미국 달러 100달러라고 쓴 거예요. 잘못 썼죠? 근데 을은 미국 달러 100달러라고 생각하고 미국 달러 100달러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되죠? 미국 달러 100달러로 성립하는 거예요. 다만 의사가 다르잖아요. 의사가 다르니까 이때는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면 수문 불합의는 착오하고는 다르죠? 얘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고 수문 불합의는 의사 표시는 다 일치됐지만 사실상 합의가 안 된 상태가 숨겨진 거예요. 계약이 안 된 겁니다. 이건 계약이 된 거예요. 아, 그럼 뭐하고 또 비교하고 싶죠? 이것까지 나왔으면 뭐하고 또 비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도 비교해야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뭐냐면 같은 논리로 가면 갑이 홍콩 달러 100달러라고 생각했고 을도 홍콩 달러 100달러라고 생각했는데 표시는 갑도 을도 어떻게 했어요? 미국 달러 100달러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표시고, 그죠?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그럼에 해로움이 없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얘도 지금 착오했나요? 착오했죠? 얘도 착오했나요? 착오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쌍방, 공통한 뭐라 그래요? 착오라고 하지요. 그래서 요거하고는 다 구별이 돼야 돼요. 같이 착오한 거, 같이 착오한 거. 오표시 무해 원칙은. 요거는 지 혼자 착오한 거고. 혼자만 착오하면 착오고, 둘이 같이 쌍으로 착오하면 오표시 무해고, 이거는 의사 표시 불일치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합의조차 안 된 것이고. 아시겠죠? 예. 수문 불합의.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됐으니까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주관적 합치. 원칙, 청약과 달리 승낙은 특정인에게 하여야 한다. 그죠? 왜냐하면 청약이 존재한 이후에 승낙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게 하는 겁니다. 의사 실현인데 청약자의 의사 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그래서 어떤 것 떠올라요? 짜장 짬뽕 기억나요? 네? 짬뽕 주문했는데 짜장이 나온 거예요. 짬뽕을 주문했는데 짜장이 나왔어요. 짜장이 나오니까 그 손님이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쿡 찌른 거예요. 그리고 비비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뭘 주문했던 거예요? 짬뽕 주문한 거잖아요. 그럼 짜장으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된 거예요? 자,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짬뽕을 주문을 했어요. 청약을 했죠. 근데 상대방이 짜장을 갖고 나왔어요. 그럼 뭐 한 거죠, 지금?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존 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청약이 됐죠? 근데 여기다가 쿡쿡 하고 찔러서 비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걸 먹겠다라는 승낙의 의사를 실현시키는 사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아, 먹을 거니까 찔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자기는 승낙한 거예요. 그게 뭐다? 의사 실현에 따른 계약 성립이에요. 찔렀을 때 계약이 된 거예요? 찔렀음을 안 때 계약이 된 거예요? 찔렀을 때. 이런 의사 실현에 따른 계약 성립도 무진장 많아요. 택시 오면 여러분 그냥 타잖아요. 택시 기다리면 그냥 들어가서 타죠? 그게 뭐죠? 승낙에 의한 의사 실현이에요. 의사 실현. 여러분은 의사표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들어갔지. 의사를 실현시키는 사실만 존재해도 승낙이 된다는 거죠. 버스 탈 때 마찬가지, 지하철 탈 때 마찬가지죠. 다 의사 실현입니다. 그래서 의사 실현에 따른 계약 성립은 언제요? 찔렀을 때, 찔렀음을 안 때, 찔렀을 때.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밑줄 그시고 찔렀을 때 이렇게 쓰세요. 찔렀을 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찔렀을 때.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착된 승낙은 늦게 도착한 게 연착이지요.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연착되면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청약자가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거죠. 여기 봐봐요. 감남이 청혼을 했어요. 이양 청혼하는 거 멋있게 편지로 청혼하자 그래서 청혼했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승낙을 해다오라고 뭐를 했다고요? 청혼을 했어요. 청약을 한 거예요. 요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를 승낙 적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승낙 적격. 그 을료가 승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어요? 했어요. 예?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언제 했냐면 3월 10일 날, 아직 일찍 했어요. 3월 5일 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역시 편지로 했겠죠? 근데 이양 편지라는 건 멋지게 쓰자 그래가지고 영어로 쓴 거예요. 영어로. 잉글리시로. 번역기 돌려가지고. 승낙합니다. 편지를. 근데 이게 영어로 써 있다 보니까 우체국에서 보는 사람이 이거 미국 가는 거구나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미국 갔다가 미국이 아니네 그래서 다시 보니까 영국 갔다가 해가지고 막 돌다가 나중에서야 3월 22일 날 도달을 한 거예요. 도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을료는 어디 가 있어요? 호스피털 가 있어요. 호스피털. 병원에. 왜 병원 가 있냐면 수술을 하는 거야. 혼인의 이행을 위해서 좀 만질 건 만져야 되겠다. 미리미리. 예? 그래서 쌍꺼풀이도 하고 뱃살도 좀 빼고 코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야 뭐 이건 수술이 아니죠. 시술이죠. 시술.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용 시술. 요즘에 다 하니까 적어도 성형했다 그러면 견적이 억대 이상은 들어가야지 성형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엔. 안 그래요? 기본적으로 깎고 올리고 까고 넣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다 해야 성형이라 그래요. 눈만 하고 코만 하면 그건 시술이에요. 요즘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지금 누워있는 상태예요. 이게 통상의 경우라면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던 거죠. 근데 아주 특이한 상황에 의해서 연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갑의 입장으로 한번 와보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지금 도달하기를 기다렸어요. 자기가 청혼을 했는데. 그죠? 도달하기를 기다리는데 편지가 안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노심초사 계속 기다릴 거 아니에요? 3월 20일까지가 기한인데 이때까지도 편지가 안 온 거예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그래도 믿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청혼했으면 승낙할 거라고 믿었는데 편지가 안 오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하냐면 3월 21일 날 새벽에 술이 떡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병녀하고 홧김에 우리 혼인하자 그래서 바로 3월 21일 날 혼인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승질나서. 예? 홧김에. 그래서 믿었던 20년 사귄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사귀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배신감이 느끼니까 병리하고 혼인신고를 딱 해버렸네요. 언제? 3월 21일 날. 그런데 3월 22일 날 편지가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각국의 도장이 다 찍힌 거예요. 자, 이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을려는 그런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수술대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에 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반쪽 하고 또 좀 있다가 또 반쪽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지금 반쪽 이렇게 하고 반만 하는 상태예요. 반만. 눈도 한쪽만 하고 코도 한쪽만 하고 이렇게. 근데 지금 22일 날 이렇게 도착을 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을려가 편지를 제때 썼지만 연착됐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연착 사실을 뭐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연착 사실을 통지해라. 이게 갑의 의무인데 통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착이 된 거예요. 그럼 계약은 성립해요? 불성립해요? 불성립하는데 이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무시한 거예요. 통지를 무시했어요. 그러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연착되지 않은 거니까 그 기간에 도착된 걸로 보겠다는 거죠? 격지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은 무슨 주의? 승낙의 효력은 발신주의잖아요. 격지자간의 승낙의 효력은 발신주의니까 3월 5일 날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시했더니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돼서 3월 5일 날 계약은 성립된 거네요. 그렇죠? 그럼 3월 5일 날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이미 얘는 3월 5일 날 을려와 이미 혼인이 돼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 3월 21일 날 병녀와의 혼인은 중복 혼인으로서 취소 사유예요. 따라서 얘는 다시 총칙으로 가야 돼요. 총칙으로 병녀 총칙.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3월 5일 날로 계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사랑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연착 통지하지 말아야 돼요. 봐봐요.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굳이 나머지 한쪽 했는데 나머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수술비에 깨야죠. 예?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제 이러고 다니고 이러고 한쪽만 해가지고 그러면 수술비 놔두고 애낄 수 있는데 연착의 통지를 그래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통지를 하면 상대방이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성립됐다는 말은 결국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한다면 무시하라 그 얘기예요. 예? 사랑한다면 무시하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 챙겨나고 다니면서 공부하면 그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공부가 안 돼요. 집중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오로지 공부만 생각하셔야 돼요. 엄마 왜 밥 안 줘? 무시. 그게 뭐예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빨리 합격하면 되니까. 그죠? 5만 가지 다 참견하고 다니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저 고시 공부할 때도 선배들이 꼭 그런 선배들이 있어요. 신입생들 오면 5만 가지 소리를 다 해줘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근데 맨날 이래요. 맨날. 지는 20년 공부하면서. 고시 공부를 20년 하면서. 그죠?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하라. 여보 밥 네가 먹어. 이렇게. 아시겠죠? 엄마 밥 네가 해 먹어. 이렇게. 무시하십니다.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211페이지 연착된 승낙입니다. 사고 연착이야. 자, 승낙이 연착되었으나 통상은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에 발송된 경우, 가령 편지에 찍힌 우체국의 도장 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 경우,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뭐를 해야 된다?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미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 다시 연착 통지를 할 필요는 없는데,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승낙의 의사표시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그럼 그 성립 시기가 언제냐 그랬을 때 밑에 방가로 3번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요? 발송 시점이에요. 그래서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송시 격승발.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 격승발. 자, 다시 격지자 대화자 청약과 승낙이에요. 격지자 간의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대화자 간의 청약은 무슨 주의?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 대화자 간의 승낙은 도달주의. 다 도달이고 얘만 발신이에요. 아시겠죠?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 대화자 간의 청약도 도달.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 대화자 간의 승낙은 도달주의. 다 도달주의. 격승발. 아시겠죠? 양가로 2번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랬죠? 535조 보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게 이제 535조인데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액, 요거 두 개는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는 뭐예요? 신뢰이익배상이고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액은 이행이익입니다. 그래서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되지만 그 신뢰이익 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535조 보니까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랬죠. 그러면 이건 목적이 불능인데 그 불능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이라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이라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 그래서 요건을 보시니까 원시적이고 객관적인 불능이다 그랬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으로 불능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이어야 된다. 그러면 7번 보시죠.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도급인이고 수급인이에요. 건축업자예요. 저 공사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조립식 주택을 지어주세요 라고 공사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선급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계약금으로. 그리고 갑이 관할 관청에다가 조립식 주택을 짓겠다라고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어요. 왜 불허냐면 여기는 주택 건축이 안 되는 땅이다. 소위 절대농지라고 했어요. 절대농지. 네. 그래서 주택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조립식 주택 짓는 것 자체가 뭐였죠? 원시적인 불능이죠. 그러면 당연히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당연히 뭐예요? 무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얘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선의 그리고 무과실로 손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그 500만 원 달라 그랬더니 오히려 이쪽에서 오히려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내용이에요. 일단은 객관적으로는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이지요. 두 번째,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세 번째, 상대방에게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로 손해를 입어야 되는데 이 손해가 바로 뭐란 말이에요? 신뢰이익에 관한 손해이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535조의 규정은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얘기해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을 얘기해요? 체결됐잖아요. 됐는데 그것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이 바로 535조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요건 보시면 원시적이고 객관적인 불능이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무효유예되고,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 그래요.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 어떤 거냐면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입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은 원시적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 예컨대 토지 100평을 취득했는데 측량해 보니까 90평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뭐 10평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일부만 10평만 불능인 거예요. 그거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 문제고, 여기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 맞는데 이건 원시적인 전부 불능일 때 얘기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 얘기라고요?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담보 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두 번째, 악의 또는 과실을 그랬어요. 계약이 유효했다면 급부를 했어야 될 자가 계약 체결 당시 목적이 불능을 알았던 경우는 물론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때에는 배상 책임은 배제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봐봐요. 얘가 손해배상 의무자가 악의 또는 과실이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무과실을 빼면 안 됩니다. 뭐에 대한 무과실이냐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잘못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줍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신뢰이익배상이에요. 신뢰이익. 자, 효과. 유책 당사자는 무책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은 이익, 신뢰이익에 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그리고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죠. 자, 판례 535조 긍정했다, 부정했다 큰 의미 없고요. 중요한 건 양가로 3번입니다.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그랬어요. 계약 교섭 중에 부당한 중도 파기 그랬죠. 이건 뭐냐면 계약 체결했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그것은 계약 체결 준비 단계에서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준비 단계지 계약 체결 이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는 계약 체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불법행위 보시면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는 신뢰를 부여해서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뭐가 된다? 밑에 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여러분, 채무불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가 있어야 되죠. 채무가 있으려면 계약이 체결되어야 채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계약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죠. 이 상태에서는 불법행위다 그거예요. 불법행위. 갑이 장판집을 운영을 해요. 장판 가게. 장판 뭔지 아시죠? 바닥에 까는 장판. 장판집인데 을이 장판 사기 위해서 이 가게에 들어갔는데 갑이 부주의하게 바나나 껍질을 바닥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밟고 다쳤어요. 손님이 다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손님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안에서 독일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불법행위도 적용되지 않고요. 채무불이행도 적용되지 않아요. 왜?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독일에서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해서 이걸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론을 우리나라에 끌고 들어온 게 이제 독일 유학파 학자들이 끌고 들어온 거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독일 유학 안 갔잖아요. 판사들은 90 패스해가지고 판사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학 안 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독일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불법행위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 준비 단계에서, 계약 체결하기 직전 단계에서 과실이 발생해서 손해가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자, 신뢰손해에 한정한다. 계약 교섭에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랬죠. 그때는 신뢰이익을 배상한다. 잔뜩 써놨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계약 교섭에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신뢰손해에 한정해서 배상한다. 그 다음에 위자료 특별한 사정은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계약의 효력부터 보겠습니다.